안녕하세요. 원재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진보다 낫잖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코 샤넬이라는 그 디자이너 아시죠? 네,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주인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여인들에게 정말 화려한 날개 같은 옷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고가의 명품이죠. 그녀는 이것을 작품으로 여겼습니다. 여자들은 그것을 날개로 여겼고요. 그녀는 주로 부자들에게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지독하게 가난하고 불우했습니다. 샤넬은 어린 시절에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해요. 생계를 위해서 낮에는 의상실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성악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샤넬에게 너는 오페라 가수보다 바느질이 더 어울린다 라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훗날 샤넬은 실과 바늘로 자신만의 날개를 만든 셈이지요. 인간의 날개가 옷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개 없이 태어났다면 날개가 생기는 것을 막지 마라. 네. 이 얘기도 사진보다 낫잖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좀 쉬어야겠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려는 아이에게 엄마가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자 아이가 한 말입니다. 그러고는 떡하니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면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기가 막혀 아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1시간가량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 방으로 의젓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녀석 참 귀여운 녀석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공부합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바람과 햇볕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은 쉬고 놀면서 자란다는 사실, 특히 교육부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숟가락처럼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짐을 옮겨본 사람은 알겠지만 책짐은 정말 무겁습니다. 책과 음반이 많은 집의 이사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 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삿짐 중에서 책이 무겁지 않느냐는 말을 했고 잠시 콜라를 마시면서 쉬던 직원 하나가 문득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왜 숟가락을 놨다고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숟가락을 놓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죽는다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다른 의미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창고에 짐을 옮기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숟가락을 담은 통을 들어 올리면서 그 숟가락의 무게를 느낀 거죠. 책박스에 책을 담듯이 숟가락을 담으면 장정 서너 명도 들기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숟가락 재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그렇답니다. 그는 숟가락을 옮기면서 아마도 인생의 무거움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들은 밥을 위해 일하고 치욕을 참고 또 자신의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그날 저녁 숟가락을 들면서 정말 숟가락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근심 걱정과 함께 합니다. 근래 마음이 어수선하여 명상에 들었습니다.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했는데 그 다음날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깨어나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매일 보는 책상 위도 어쩌다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오랫동안 돌보지 못해 어수선한 마음자리를 정리정돈하는 명상의 자리가 친구에게는 필요한 모양입니다. 명상은 어떤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의 어수선한 마음자리에 또 다른 짐이 될까봐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과 지낸 것이 꼭 잠시 꿈을 꾼 것 같구나.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서 며칠을 지내다 우리 식구가 떠날 때가 되면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전쟁 와중에 단신 월남하신 아버지 쪽의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외할머니는 가족의 중심이었죠. 그분이 별세하고 나서는 명절날이면 모이던 대가족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가댁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외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시골 장터를 구경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시골장이 파할 때쯤 어디서 나타났는지 오리 한 마리가 뒤뚱거리면서 걸어 다니다가 시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 서서는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저물 때가 되어가고 있는 세월이 다정하게 보입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꿈으로 느껴지리니 내가 이제 할머니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문득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꿈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깜빡했어. 꿈속에서 작고하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번호 6개를 알려줬다고 한다. 꿈에서 깨어나 5개를 적었는데 하나가 가물가물해서 적지 못했다. 이것은 로또 번호다 라는 생각에 주말에 복권을 살 생각이었다. 번호 5개와 더불어 나머지 로또 번호를 적어서 사면 1등부터 5등까지 모조리 당첨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쁜 일 때문에 어쩌다가 그 주가 지나갔다. 다음 주에 아차 싶어서 번호를 맞춰봤더니 바로 그 주의 당첨 번호였다. 제가 오랜만에 한가한 오후 시간 차 한잔을 하면서 친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10수년 전 얘기니까 100억대 이상의 당첨금이 지급되던 시절이죠. 제가 더 아쉬워하자 친구가 깜빡했어 라면서 웃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꼼꼼히 생각해 보니 행운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행운을 바라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이제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은 복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로또 번호 꿈을 꾼 그가 부럽기도 했지만 그런 행운 따위는 깜빡하면서 살아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더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만나라.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여행을 갔는데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오라고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인기피증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어도 사람이 필요한 것이겠죠. 여행지에서 만나는 기가 막힌 풍경은 삶의 배경일 따름입니다. 주위의 인간관계가 버거워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고대 로마 유물들도 좋지만 허름한 한국 산사의 종소리를 배경으로 하산하는 스님의 뒷모습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누군가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연꽃잎은 꽃잎이 감당할 만한 빗방울 이상 차오르면 미련 없이 비워버린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지요. 참 걱정입니다. 이 빗방울들이 연못에 떨어지는 모양을 보면 음표들이 통통 튕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빗방울은 연꽃잎에 고이면 물방울들이 동글동글하게 되면서 고여 있다가 잎이 무거워지면 한쪽으로 기울면서 동글동글 굴러 떨어집니다.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은 그 모든 빗방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고일 건 고이게 하는 연꽃과 연못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연꽃 하나 피우고 연못 하나 파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울한 마음에 비가 내려도 다 받아들이는 연꽃이 피어 있는 작은 연못 말입니다. 낮에 한 일이 밤에 꿈이 된다. 우리는 이루기 힘든 일들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꿈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낮에 한 일들이 좋은 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만듭시다. 별을 만듭시다. 날개를 만듭시다. 내 두 손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 가면을 써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실 가면 무도회나 탈춤을 추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면을 쓸 기회가 거의 없지요. 하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는 가면은 우리가 매일 쓰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 쓰는 가면, 어른 앞에서 쓰는 가면, 때론 속마음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연인이나 부부끼리도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쓰는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어찌 보면 가면이 내 생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 가면을 벗어놓고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있는 꽃을 보았다. 20년 만에. 아버지가 아파트 화단에 항상 피어있던 꽃을 퇴직을 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20년 만에 보셨다는 글을 한 여성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읽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오늘도 그 딸의 아버지처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마음 한 조각 보내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갈 때마다 다른 게 보여서 그래. 지리산에 있는 한 사찰을 20번 이상 다녀온 미술사학자에게 왜 같은 곳을 그렇게 반복해서 답사하냐고 묻자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풍경이건 유적이건
사람이건 어떤 대상을 보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좋습니다. 어떤 대상은 그것이 책이 되었건 여행지가 되었건 간에 반복해서 볼 때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상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그런 장소가 하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가방을 두고 왔어. 얼마 전에 다녀온 외국 여행지로 다시 여행 떠나는 사진 작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왜 가냐? 꿀단지라도 숨겨놨냐? 그러자 사진 작가가 말했습니다. 내 가방을 두고 왔어. 저는 피식 웃으면서 그 말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사진 작가가 장비가 든 가방을 두고 왔다고 할 만큼 또 가야 할 장소구나. 차를 마시고 헤어지기 전에 사진 작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올 때 거기에 두고 온 내 물건도 그 가방에 좀 담아와. 그러자 사진 작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 역시 가고 싶다는 말이었죠. 마치 선문답 같으시죠? 20대 때 만난 우리들은요, 50년가량 친구로 지냈습니다. 말 그대로 눈빛만 봐도 서로 압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은유의 세계, 이런 선문답 같은 게 가능합니다. 어떤 마음은 똑부러지게 직유로는 설명하기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꼭 이건 이러니까 이래야 한다는 식의 법정 진술과도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냥 가방 두고 왔어 라고 말하고 어딘가로 가고 싶은 푹푹 찌는 여름입니다. 착한 끝은 있단다. 제 어머니는 잠깐 만져보기만 하고 돌려준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빌리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외할머니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그동안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못 갚은 돈도 있고요. 못 받은 돈도 조금 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머니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끝이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 해의 꽃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다. 여러 번 취직 시험에 낙방했다고 낙담한 제자에게 스승이 한 말이다. 첫 해 열매를 맺은 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한 해를 살다가는 풀들의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다. 대기만성의 미덕이 사라지는 요즘이다. 빠른 성공도 좋지만 젊은 날의 지나친 영광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인생은 길다. 인생은 천천히 가야 되는 멀고 긴 길이다. 천천히 걸어서 가자. 젊은 날의 좌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꽃이 진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힌다. 고통이나 좌절은 행복의 씨앗이다. 언제나 바쁘고 보람 있는 나날을 꾸려나가길 바라오. 영국의 중요한 작가입니다. 찰스 램. 그는 평생 영국 동인도 회사 회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밤 별빛을 보면서 글을 썼습니다. 독서와 지필에 쓸 시간이 항상 부족했던 그는 넉넉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죠. 그러다 세월이 흘러 정년퇴직을 하게 되자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이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얻어 많은 글을 쓸 수 있겠군요 라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더 빛나는 좋은 작품을 써달라고 당부했죠. 그때 램은 그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젠 햇볕을 보고 글을 쓸 것이니 별빛 아래서 쓴 글보다 더 빛나게 될 거라고 했지만 3년 후에 찰스 램은 바로 그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바빠서 글 쓸 새가 없다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글을 쓰지 못하더군요. 할 일 없이 빈둥대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나는 결국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만 축내고 있어. 좋은 생각도 바쁜 가운데서 떠오른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 아가씨는 부디 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언제나 바쁘고 보람 있는 나날을 꾸려 나가길 바라오. 찰스 램의 대표작입니다. 엘리야의 수필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가 바빠서 글 쓸 새가 없었던 시절에 쓴 작품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시간 부족의 나날들. 찰스 램뿐 아니라 미국의 천재 에드가 알란 포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건강과 작업 환경은 엄청나게 열악했습니다. 작가의 고통이 독자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적어도 작업 환경이 작품의 질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날아다닐 날개가 있는데 왜 다리가 필요하겠는가? 1953년 프리다 칼로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지만 지병 때문에 그리고 사고 때문에 침대에 실려 자신의 회고전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이 칼로의 마지막 전시였죠. 그녀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날아다닐 날개가 있는데 왜 다리가 필요하겠는가? 라고요. 한 경지에 오른 전문가를 보면 간혹 눈물이 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쏟았을까? 그때 다리가 날개가 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날개를 달기 위해 그토록 힘겹게 땅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금방 후회할 짓을 왜 하느냐? 욱하는 마음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곤 하지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참을 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때를 기다리면 눈보라가 지나간 들녘처럼 맑고 고요한 세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화가 나서 한 행동의 참담한 결과를 잠시 예측해보자. 쉽게 일을 저지를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도요, 이런 선승의 말보다 가끔 진짜 어디 들녘에 나가서 너무 화가 나면 소리라도 크게 지르십시오. 너무 참아도 병이 됩니다. 자꾸 실패하지 마라. 버릇된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사냥을 하다가 실패를 반복하면 굶어 죽는다. 실패가 버릇이 되면 인생이 힘들다. 어느 정도의 실패까지 감당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 삶의 지구력을 기르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절망의 구렁텅이이다. 자꾸 실패하지 마라. 거기에서 멈춰라. 그럼 어떻게? 그건 알아서 해라. 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버릇들을 하나 둘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라. 판을 새로 짜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보자. 그러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뻔하게 잘 부르느니 새롭게 못 부르는 게 낫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수 박진영이 한 말입니다. 그는 심사를 하면서 가수들에게 이런 주문을 했죠. 예술가의 독창성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평생 남만 따라 하다가 사라지는 모사 화가들도 있습니다. 모사 화가들의 그림은 우리가 보기에 대가들의 그림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아티스트 백남준에 대해서 그와 친구였던 한 원로 화가 선생님께서 한 말이 떠오릅니다. 백남준이 위대한 이유는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들은 에피고넨, 모방하는 자들이죠. 그렇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창조적이라면 그것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채우면서 완성된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특히 스마트폰의 발명은 저는 솔직히 별로 박수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라는 존재가 열어놓은 세상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칩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인물이 항상 그렇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수도승들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죽음을 염두에 두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렇다면 적어도 오판을 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죽음 앞에서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삶의 연습을 해봅시다.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할까? 그래서일까요? 저는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컴퓨터 정리를 하고 갑니다. 중요한 원고는 책 원고 폴더를 만들어서 잘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럼 누군가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불운처럼 보였던 가면을 벗겨보니 축복이었다. 불운과 축복은 마치 동전의 양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된 입지적인 인물이죠. 크리스 가드너가 자서전에서 한 말입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모조리 날아가고 극빈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불안은 사람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돈은 그 순간에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돈이 악의 근원? 인간의 행복과는 관련 없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극빈은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하지만 불운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고 가드너는 말합니다. 그 가면을 벗기고 축복을 당신의 품으로 안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의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실수가 버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실수를 목적지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실수를 했다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그것을 증명하려고 일생을 바치는 과학자에게 배울 점은
그들은 가설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실수하는 거죠. 우리도 삶의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멋진 사람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먼 길 가는데 가벼운 짐 없다. 이 말은 서유기에서 저팔계가 한 말입니다. 돼지로 그려진 저팔계의 코믹한 이미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서유기를 읽으면서 이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어서 떠난 현장 법사가 노승이 되어 당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승들은 어느 정도 서유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거운 짐들이 하나 둘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도 말했지요.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짐을 조금 들고 가야 한다. 아주 높게 올라가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짐은 그 인간을 말해준다. 짐은 물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인간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먼 길을 가는 여행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면 더 고단합니다. 그럴 때 내릴 건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다시 출발합시다.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라. 인디언 주술사 베어 하트가 전해주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삼촌이 막대기로 잔잔한 연못을 휘저은 다음 물에 얼굴을 비춰보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네 속에는 네가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거지. 네가 싫어하는 건 사실 네 자신의 일부란다. 늘 이것을 명심해라.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살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잘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게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다 피해버린다면 세상은 그만큼 좁고 어두운 곳이 됩니다. 타인은 나의 거울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미국의 의학 박사 아이라 바이옥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말이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이 말들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완성하며 치유의 힘을 지녔고 거듭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힘보다도 이러한 말들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 4가지 말들을 우리는 의외로 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지금부터 잘 쓴다면 감사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상대에게 전한다면 불편했던 관계가 거듭날 계기가 되기도 할 겁니다. 젊은 정원사의 애인이 변심해서 다른 동네에서 온 청년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 정원사 앞으로 두 여인이 매일 다정하게 지나다닙니다. 전 남편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 데서도 데이트도 하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정원사는 무심하게 그냥 두 사람의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태권도 교관이 그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너 화도 안 나냐?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러자 정원사가
옛 애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하늘을 한번 쓱 올려다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지. 지난 사랑에 대한 집착이나 연인에 대한 분노는 항상 후회만 남기는 법입니다.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남자의 태도를 우리 청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라고 왜 분노가 없었을까요? 그는 아주 평범한 아프리카 청년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다녀갔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네팔의 한 마을을 다녀온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도시의 광공해에서 벗어나 정말 캄캄한 곳에서 촛불을 켜고 있으니까 서로 할 말이 참 많았지요. 촛불이 다 타들어가 다른 촛불로 불을 옮길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촛불이 다른 촛불로 옮겨가는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침묵이 찾아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야기하다가 잠시 이야기가 끊어지고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가 있죠. 그 순간을 하늘에서 천사가 잠시 다녀간 거라고들 합니다. 왜냐고요? 침묵은 천사의 목소리입니다. 길을 가다 저녁 종소리가 들리면 사랑하는 세 사람을 기억하라. 서양 속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금언들은 단순하지만 의미가 깊고 지혜롭습니다. 석양이 질 때면 오늘 고마웠던 사람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석양은 침묵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닮았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사랑하는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고 그 이름을 불러봅시다.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적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잘 안 들리면 머리를 숙이시면 되잖아요. 어느 날 주교가 신자 가정을 방문하자 아이가 주교에게 인사를 합니다. 주교는 아이에게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으니 인사말을 좀 더 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 말을 했습니다. 주교는 아이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성직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었죠. 훗날 사랑의 화신으로 존경받았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다. 대학에 나오는 글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과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 문을 나서며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치 그 영화를 못 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친구 요즘 무척 바쁘다고 하더니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보이질 않는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늘보다 더 잘 보입니다. 내 마음이 간 곳에 모든 것이 확연합니다. 식구들을 위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저녁 식탁에 밥과 국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습니다. 마음으로 보자, 이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도 이런 말입니다. 생명 그 자체에서 나는 생명으로 생명을 만듭니다. 로댕의 조각 작업을 보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작품에서 꿈틀거리는 이 모든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자 로댕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생명 그 자체에서 나는 생명으로 생명을 만듭니다. 예술가의 말이라서 당연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가끔 요즘 예술과 연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 참으로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은 아이디어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화가의 손은 물간 범벅이 돼야 하고요. 조각가는 찰흙덩이를 만지고 있어야 됩니다. 작가의 손에 잉크 흔적이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머릿속으로는 토지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줄도 적지 못했습니다. 생각과 실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재훈의 인생 에세이 사진보다 낫잖아 들으셨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마디를 적을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기에 혹시 펜이 있다면 그걸 잡고 종이에 써보세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말 한마디, 깨달았던 순간, 아니면 잠시 마음이 움직였던 말 한마디 써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